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용현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진주영입니다. 저번 시간은 생활치료에 대한 종류와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치료의 술식과 필요한 도구,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치료 적응증은 치아에 국한된 무식이나 와동 등으로 치수 노출 시 치수 활력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술식은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멸균 상태에서 약제를 사용하여 치수를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치아를 수복합니다. 그러한 후 적절한 평가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할 때 항상 준비하는 기구 상차림입니다. 저희 치과는 세척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10cc는 NaOCl, 5cc는 증류수, 30cc는 셀라인 이렇게 담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러버댐, 마취, 기본기구, 그리고 다이아몬드 라운드버, 카바이드 라운드버,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여러 가지 기구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아 올려보는데요. 논문에서는 치즈를 삭제하고 치수강을 접근할 때 주로 다이아몬드 벌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아마도 카바이드 벌은 치즈를 탁탁 치는 듯한 느낌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환자의 불편감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치수강을 접근할 때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로 롱넥 다이아몬드 라운드벌을 이용해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약 코로날 펄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리피스 입구에 접근할 때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가 아닌 프릭션 그립으로 카바이드버로 접근합니다. 이는 치질이 다른 방향으로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MTA를 적용 시 펄프 클린컷한 부분과 MTA가 보이드 없이 잘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끝이 뭉툭한 일반 핀셋보다는 이렇게 가늘고 좁은 핀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MTA는 저는 치수 복조술은 정확히 엔도셈 헤비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비급여 청구를 받고 있고요. 코로날 펄포 같은 풀포토미 같은 경우는 엔도셈 레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전 슬라이드에서 커바이드 롱넥 라운드버로 오리피스 입구 1~2mm 하방을 담근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이 나이타이 토미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바이드 롱넥 라운드버는 프릭션 그립에도 불필요한 실수 삭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타이 파일은 오리피스 입구를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서 불필요한 치실 삭제를 피하는 것 같아 요즘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OCl 세척 시 적용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초음파 팀을 이용해서 초음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구를 준비했으면 이제 적응증을 봐야겠지요? 어떤 경우일 때 VTP를 할 수 있는지 적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0대 여자 환자인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한쪽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여자 환자였습니다. 오실 때 치아에 구멍이 났다는 주소로 오셨는데 기존 골드 인레이 하방으로 2차 우식이 있고 구 주변 마지날 니즈 부분이 깨져서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가 끝내야 됐는데요. 당일날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를 하였고 수복치료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님은 주변에 재활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로 허리에 밴드를 메고 오셨는데요. 47번과 48번의 심한 통증으로 두 치아 다 발치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발치를 하더라도 47번은 치수강 오픈 시 생활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펄포토미로 마무리를 하였고 7개월 후에 양호한 힐링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번 내원이 힘든 환자에서 간단하게 치수를 끝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아 환자 유치는 말할 것이 있을까요? 처음 VTP의 적응증으로 주목됐던 것이 재생 능력이 타고난 미성숙 영구치나 유치에서였습니다. 당연히 치유력과 반응은 월등히 좋습니다. 이 환자는 17세 남자 환자입니다. 35번이 미싱된 소견을 보이고 이로 인해 75번 유치를 잘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심으로 우식이 펄프와 접근하게 있습니다. 또한 37번은 원심 마지날 리지가 아직 치은에 완전히 나와 있지 않는 상태로 상아질 우식이 심하여
펄프에 근접해 있습니다. 다행히 우식은 깊었지만 치수관 오픈 시 생활력이 충분하여 둘 다 코로날 펄포토미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팔로업 체크에서 식은당 상태나 임상 상태에서 양호하게 치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방사선 사진상에서 보면 잘 치유된 VTP의 MTA 하방에 덴틴 브릿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치아를 보십시오. 초진 씨 이런 상태를 보면 당연히 근간 치료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랙도 심해 보이고 실제로 이 환자는 매우 교합력이 센 듯합니다. 기존 수복물은 크렌칭으로 인해 이미 탈락되어 있고 그 하방에 2차 우식도 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펄프 챔버를 오픈 시 이렇게 블리딩이 선명하면 저는 치수가 생활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VTP로 당일 마무리합니다. 컴플릿 펄포토미 후 환자는 1, 2주 후에 실인 증상을 보였지만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크랙 치아 후 VTP 예후가 어떻냐고요? 여기 3년 예후가 확인된 환자가 있습니다. 원심으로 심한 크랙 우식 소견이 좌우측 양측 7번 하악 대구치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는 이런 심한 크랙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한쪽은 근간 치료를 했으나 환자분이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다른 한쪽은 VTP로 더 간략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둘 다 예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내 안 오셔서 팔로업 체크가 안 되던 이 환자가 3년 만에 오신 이유는 47번 크라운이 탈락해서였습니다. 그럼 이 크라운은 왜 탈락했을까요? 저는 생활력이 없는 치아의 프로프리어 립세터의 방어 능력 상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내부 치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살리는 것은 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에 더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점이 교합력인지며 이렇게 크랙이 발생할 정도로 교합력이 센 사람의 경우는 프로프리오 립세터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바이탈리티가 있는 치아가 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에 더 안정적이라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치수가 살아있는 치아의 대조군 치아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교합 부하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한다는 내용으로 신경치료 후 치아 손상 발생률이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크랙 치아일수록 치수를 보존하는 치료 옵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또한 센 교합력으로 인해 치아의 교합면 교모량이 현저한 환자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나란한 치아의 대구치에서 한 치아는 이미 치수가 개사된 상태로 오셔서 36번은 근간치료로, 그리고 37번은 치수 생활력이 건전하여 VTP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팔로업된 환자의 상태는 모두 양호한 힐링 상태를 보였고 식은단 산지도 양호함을 보입니다. 즉 적응증과 적절한 치료 선택을 잘하고 주의점만 잘 지키면 RCT든 VPP든 모두 안전한 임상 출시기라 확신합니다. 과민 증상의 치아에서도 VTP는 유용합니다. 이 환자는 상당히 예민한 환자였는데요. 2023년 5월 46 골드 인레이 근심으로 2차 우식이 있어서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 세라믹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환자는 계속 실효하셨고 글루마도 도포하고 인레이를 다시 한번 해드렸는데도 환자분은 여전히 실효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치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는데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신경치료, 즉 생활치료를 권유드렸고 이 환자는 당일 VTP, 풀폴포토미로 마무리하여서 과민 증상이 사라지셨습니다. 환자 또한 저 또한 만족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간치료를 하기에 좀 난해한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악 최후방 구치에서 굉장히 커베이처가 심한 치아에서는 기구 접근도 힘들고 환자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는 제2소구치에서 근간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상악동과 치근단이 관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NaFCA를 적용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상악동과 치근이 관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간 치료는 굉장히 힘든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견치 같은 경우에는 치주 점막이 치근단 하방에서 붙어 있을 경우 치근단 통증을 야기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간 치료를 잘 마무리하고 통증을 호소하셔서 7개월 후에 치근단 절제술을 통하여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위치 이상이나 아니면 형태 이상이 있을 경우는 근간 치료보다는 VTP로 간단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 대합치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무치약 상태였을 때 대합치는 정출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적으로도 함입을 할 수 있지만 교정적인 함입은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정의사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VTP로 마무리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 증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는 저한테 46,7번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대합치인 16은 정출되고 인전면에 심한 노식으로 인해 보철 치료를 계획하셨습니다. 정출량이 많았기 때문에 근간 치료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환자분이 굉장히 겁이 많으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지만 대합치의 근간 치료나 보철 치료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셨습니다. 하지만 당일 VTP로 마무리하였고 1년 팔로우된 상태에서도 힐링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생활치수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글로 써 놓았는데요.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한번 사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26번 아말감 수복 하방으로 2차 우식이 있었고 치근의 형태가 슬림하고 치근의 길이도 길어 보이면서 치수광이 넓어 보이는 형태인 우상치아의 2차 우식 증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치아를 만났을 때 어떤 치료 옵션을 선택하시는지요? 우상치인 만큼 해부학적 형태가 근간 치료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는 형태입니다. 우선 너버뎀을 걸어줍니다.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고 하반의 2차 우식까지 제거해 줍니다. 프록시멀 월을 쌓아서 치료 후에도 2차적인 마이크로 리키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보존적인 수복 치료를 해줍니다. 네, 다시 한번 프록시멀 월에서 갭이 없이 잘 접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풀폴포토미의 경우는 코로날 펄프는 완전히 제거하고 라디큘러 입구에서 펄프를 깔끔하게 끊어주는 것이 치료 후 좋은 예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풀폴포토미는 캐나르 오리피스 입구까지는 확실히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치아는 우상치로 비록 상악 제1대구치라고는 하지만 약간 치아의 근간 입구 형태가 일반적인 상악 제1대구치 형태에서 벗어나는 형태였습니다. MB, DB, 팔레탈 근관이 일직선인 위치가 보입니다. 오리피시스 입구 치수를 얼마나 깔끔히 절제하느냐가 치료 후 예후를 좋게 해줍니다. 덴치 쉘프에 의해서 가려진 이스무스 하방의 치수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때 롱넥 카바이드 라운드버를 통해서 프릭션 그립으로 덴틴 쉘프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오리피스 입구를 확실히 열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치수각 내부를 정리하고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우식 상화질과 펄프 상부에 존재하는 덴틴 칩을 소독하기 위해서 NOCL을 근간 와동에 적용하고 토미용 팁으로 초음파 세척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믹스 엔도셈 MTA를 적용하기 전에 초음파 세척을 추천하나 만약 토미용 팁이 없다면 스케일러 주스를 끄고 약간이라도 근간 와동에 NOCL이 있는 상태에서 적용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절한 두께의 MTA를 치수광에 패킹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먼저 처음 오리피스 입구에 MTA를 패킹하고 어느 정도 젖은 코튼 펠렛으로 다져준 후에 두 번째 MTA를 적용합니다. 이는 MTA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하방의 치수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좀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수광을 오픈했을 때 오픈한 치수광을 확인해 보시고 스케일러 팁으로 하방의 치수광절을 확인하고
롱넥 카바이드 라운드보로 덴트 쉐이퍼를 조금씩 제거해 줍니다. (2분의 1) 카바이드 라운드볼을 쓰는 모양이고요. 스케일러로 다시 한번 펄프 챔버의 바닥을 정리해 줍니다. NOECL을 적용하고 초음파로 세척합니다. 초음파는 열을 발생시켜 주기 때문에 NaOCl의 적용 시간을 보다 짧게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NaOCl을 적용하고 초음파를 적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음파를 한 3번은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류수로 마지막으로 NaOCl을 세척하고 MTA를 적용합니다. 젖은 코튼 펠렛으로 펄프와 MTA가 보이드 없이 잘 적용되게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시 충분한 두께를 위해 2차 MTA를 적용합니다. 방사선 사진으로 수류 처치를 확인합니다. 인접면의 축벽은 갭이 없이 잘 수복되었는지, 시수각 내부에 보이드 없이 MTA가 잘 패킹되었는지, 오리피스 하방 1mm까지 MTA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럼 FC 펄포토미가 아닌 MTA 펄포토미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은 FC를 사용하여 토미화한 것으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MTA를 가지고 생활치수 치료를 하면서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과거의 FC 토미로 인한 안 좋은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초진으로 오실 때 FC 펄포토미가 되어 있는 29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통증이 있으셔서 다시 근간치료로 들어갔는데 치수광을 개방해보니 내부가 까맣고 치수는 생활력이 없으며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근간치료를 마쳤지만 치근단 하방에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치근단까지 페이턴실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통증은 사라져 마무리하였습니다. 치수광 내부가 까만 생활력이 없고 엉클린한 상태. 과거의 토미된 치아는 아마도 FC 토미가 이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맞닥뜨리게 되고 근간치료 시행 시 근간이 막혀있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토미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임상가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 환자 케이스입니다. 처음 환자분이 오셨을 때 16의 치수개사로 인해서 근간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15번 치아도 프록시먼에 캐리어스가 있어서 치수치료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환자분이셔서 나름 보존적인 치료로 MTA를 이용한 생활치료로 권유를 드렸는데요. 환자분은 16번의 아픈 기억 때문에 완전히 치료를 마무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치료 2주 만에 다시 치수강에 재진입하였을 때 치수강 내부는 FC 토미처럼 까만색에 죽어있는 비슷한 모양의 와동이 아닌 선명한 블리딩이 나 있는 살아있는 치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FC 토미하고는 차원이 틀렸던 거죠. 환자분 요구대로 근간치료로 마무리하였지만 저는 이 케이스에서 FC 토미보다는 MTA 토미가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생활치수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재료라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대단히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환자는 언제인지 모른 수년 전에 26을 치료하고 메탈 크라운을 씌운 상태였습니다. 수복무로 맞은 상태도 오버행잉으로 핏도 좋지 않고 약간은 치근단도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처음에 저는 엔도를 할 요량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 내부는 까맣게 타 있고 약간은 내부 상태도 클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근간은 막혀 있었고 우선 인접면 오버행잉은 다시 수복치료로 축벽을 쌓아주었고요.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근간치료를 시도해 보였지만 근간이 막혀 있어서 NaOCl로 충분한 초음파 세척만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MTA로 재토미를 하였는데요.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재토미 후 1년 후 치근단 사진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V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치료 전에는 국외 근관층에 약간 라디오 루센시안 레어팩션이 보였는데요. 치료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국외 측의 근간의 방사선 투과성이 약간은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MTA를 이용한 생활치수 치료는 적응증만 잘 선택하시고 술식을 잘 이행한다면 성공적인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생활치수 치료에 대한 주의점, 고려점, 그리고 생각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